반갑습니다. 굿 트래블웨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출발하겠습니다. 유럽이 배고픈 중국과 무례한 미국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미국의 적대감이 상승하는 와중에 메르켈이 퇴임하고 나면 누가 유럽연합을 온전히 유지할 것인가요? 시진핑을 현대판 오디세이 같다고 하는 생각은 좀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세계를 순방한 중국의 대통령이 호메로스의 영웅에 필적할 만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천천히 유럽 도시의 관문을 지나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장편 서사시 같기도 하고 기회주의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중국은 몇십 년간의 긴 시간 동안 유럽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 즈음에 시진핑이 아테네에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스와의 연속된 많은 거래들이 결국 많은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5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금액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진핑이 중국이 앞으로 유럽에 진출하려는 발판으로 그리스의 피에루스 항구를 전략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은 중국 수출품이 유럽을 통과하는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을 통합적인 경제 계획인 소위 벨트와 길 투자 계획 벨트 앤 로드 이니시어티브라는 현대판 실크로드 투자 계획에 선점적으로 동참시킴과 함께 그것을 유럽 진출의 맞춤식 관문으로서 채택함으로써 시진핑은 중국의 종합적이며 야심찬 세계화의 열망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중국의 행보는 유럽에게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에게 존재를 위협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에 목말라 있는 중국과 자국 우선주의의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 속 고기처럼 희생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에 경제 전략적인 핵심 플랫폼을 설정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17+1 그룹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1은 중국, 그리고 16개 유럽 국가들, 즉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16개 국가에 이제는 그리스를 포함시켜서 17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선진 유럽 열강들은 17+1 계획을 보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면서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이탈리아에 가는 빈틈없는 교섭 순방을 시작한 3월 이후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중국을 전체적인 라이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국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가 아테네와 베를린에서 한 최근의 연설들은 전략적이고 지정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고하기를 유럽은 이미 비도덕적인 중국의 그물망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물망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포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중국은 국가들을 압박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를 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거래는 중국에 혜택을 주고 그
그 고객들을 빚의 공경에 빠지게 놔두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두려움들을 완화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럽연합 규칙을 존중하고 평화 그리고 인권 그리고 발전이라는 유엔의 세계의 큰 기둥 같은 정신을 참조한 17+1 성명에 동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과 홍콩의 인권 침해를 염려하는 서방 국가들을 달래는 작은 선물과 같은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사업의 발전과 금융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유럽연합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에 반항하면서 하웨이 같은 중국의 초대형 기업들은 진군하고 있습니다. 경제 긴축이 휩쓴 국가들은 어떤 출처에서든지 투자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중국 징해사가 영국 철강을 구입함으로 상징적인 힘의 게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방위부 장관이며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자로 확실시되는 아네그레트 크램프 카렌바우어는 아시아에서 시진핑의 진군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카렌바우어는 최근에 제안하기를 독일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새롭고 확실한 군사적 큰 자신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위험을 회피하는 독일에게 큰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일찍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렌바우어와 다른 정상들은 다른 대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비협조적입니다. 대서양 협력체, 특히 나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에 대해 성가신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카롱은 지난주 그 자신이 독자적으로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안하기를 기존 협의체가 새로운 동맹체로 대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애정을 가지고 지칭한 유럽 방위연합, 유로피안 디펜스 유니온을 말하면서 새로운 유럽 동맹체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적,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의 필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제기된 마카롱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합 없이는 유럽이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항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합의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카롱은 나토의 유럽 회원 국가들이 방위비에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주도의 동맹과는 별도로 주로 프랑스 후원의 유럽연합체의 시행을 좋아합니다. 외교에 관한 유럽 자문회의에서 올리크 에스더 프랭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마카롱은 차기 독일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 크램프 카렌바우에게 좀 더 동정적인 찬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국제적 관여가 트럼프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의견이 같습니다.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는 열강들의 힘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 말고도 미국의 유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협력이 줄어들고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찬성한 것과 같은 일방적인 미국의 의사결정 등이 유럽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유럽연합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적인 반유럽 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를 달래며 영국에게는 브렉시트를 빨리 이행하도록 재촉합니다. 러시아의 투표와 총선거 개입에 대한 영국 의회 조사의 발표를 보리스 존슨이 방해한 것은 2016년 트럼프의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서 지난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존슨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결정은 트럼프가 영향력을 행사한 일입니까? 또한 트럼프는 반복해서 유사한 미국의 조사를 방해해왔습니다. 갑자기 존 루카리의 새 스릴러 소설 평원에서 달리는 요원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미국과 영국의 스파이가 유럽연합을 전복시키려 음모를 비밀리에 꾸민다는 소설 이야기가 단지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거의 모든 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미국과 결탁과 순응을 하면서 계속 유럽연합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못 믿을 백인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산적인 중국, 또 서양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는 러시아, 유럽연합에 새로 선출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유럽연합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번영하도록 유지하려는 분투 속에 있는 등 이런 상황들에 국제정세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아마도 이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았을까요? 지난 시기 동안 지배적이고 안정적인 인물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준비 중이며 유럽연합의 이란,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빈곤한 이주민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 그리고 극우 독립주의자들과 스페인에서 폴란드까지 정치적으로 분열된 대륙에 만연하는 포퓰리스트들, 현대식 트로이 목마와 같은 유럽식 프로젝트들은 특별히 허술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굿 트래블웨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